1교시책 50쪽을 봅니다. 다시 한번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 우진이는 어떻게 봤어? 다른 과목들. 잘 봤대. 지입으로. 잘한 거지. 지입으로 잘 봤다. 그러면 잘한 거죠. 윤서는? 못 봤어요. 가서 하면 때려. 어쨌든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 내신 대비는 한 3주 뒤에 다시 들어갑니다. 11월 두 번째 주부터 이제 내신 대비를 할 건데, 지금 우리 모두 다 독서잖아. 그렇지. 너는 문학이지. 그래서 최대한 기본적인 독해와 기본적인 문학 감상을 좀 키우는 게, 그러니까 키운다기보다는 회복하는 거지. 전에 했던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년째 경험하고 있잖아. 내신하고 한 3, 4주 있다가 또 내신 들어가고 하니까 겨울방학 때 잘 준비해 놓은 게 내신을 거치면서 좀 무너지는 느낌 들지 않아? 그래서 방학 때는 그런 거야. 방학 때는 무언 기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다져놓고 아마 내년에도 비슷한데 그나마 내년에는 낫지. 왜냐면 내년에 이제 3학년이니까 3학년 때 하는 내신은 수능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거든. 특히 국어의 경우는 아마 대체적으로 수능 특강을 할 테니까 어차피 수능을 보려면 수능 특강 공부가 필요하단 말이지. 그런 면에서 국어에서는 내신 공부도 수능하고 좀 직결될 수 있는데 모의고사하고는 직결되지 않아요. 학평은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으로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겨울방학을 얼마큼 잘 준비하는지가 중요한 게 내년 3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는 학년마다 다 중요해. 가장 문제를 잘 내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다오고, 그 다음에 올해 수능 유형도 반영이 될 테니까. 그래서 지금 기말 끝나면 3월 모의고사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기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에 공부했던 것들을 회복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과제할 때 물론 또 내신 끝났으니까 또 수행평가를 하겠지? 아니, 하지? 요새 또 안 하나? 하죠? 힘들더라도 되도록이면 좀 나눠서 좀 해주세요. 한 번에 몰아서 하면 힘드니까. 그리고 이번에 했던 문제들도 쉬운 편도 아니었고. 어쨌든 지금 우리 50쪽을 보면 오랜만에 이제 화작, 화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거를 이제 경험한다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올해 이제 3학년 모의고사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평가원에서 낸 문제들이야. 지금 그전에는 막 어려워서 욕먹을 때가 많았잖아. 그럼 어려운 게 비문학이 어려웠거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시한 3학년 문제들이 비문학에서는 힘을 빼고 문학이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작품도 그렇다고 작품을 막 난해하거나 그런 거 고르지도 않았어. 선택지에서 애들이 헤매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해 처음으로 선택 과목이 생긴 거잖아. 우리가 전에 이제 모의고사를 할 때 1번부터 15번까지를 대체적으로 문법 문제 포함해서 20분에서 22분 잡았단 말이야. 빨리 푸는 친구들은 20분 이내에도 문법 문제 포함해서 풀죠. 선택 과목이 이제 화작 11문제, 언매, 문법 5문제 해서 이제 11문제가 되는데,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학평에서는 10문제, 11문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시간이 한 13분 정도야. 그런데 지금 문항수 정도 고려해 본다면 선택 과목에서 15분, 그 다음에 공통 영역, 공통 과목에서 65분이야. 이러면 전체 80분이 나오잖아. 마킹하는 시간 빼고. 마킹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지금 한 13분 전후, 선택 과목은 13분 전후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 영역은 63분 전후여야 마킹하는, 여유있게 마킹하는 시간이 나오겠지. 그런데 6월, 9월도 그렇고, 지난 예시문항,
선택 과목이 들어있는 예시 문항을 보면 선택 과목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의 시간을 다 소모하게 하더라고. 물론 이제 올해가 첫 해여서 그런 거일 수 있겠지만 지금 올해 분위기가 좀 그래. 독서에서의 어려움을 좀 줄이고 상대적으로 그동안 쉽게 출제가 됐던 것에 힘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화작을 풀 때 여기에 있는 문제는 물론 어렵진 않지만 3학년 때 생각보다 화작 문제나 혹은 언매 문제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바꿔 얘기하면 정말 화작 그 다음에 언매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야. 일주일에 못해도 한두 번 정도는 한 세트씩 풀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3학년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화법 유형을 좀 정리하면서 접근을 해보죠. 일단 지금 50쪽에 있는 것이 발표와 강연에 대한 건데 거기에다가 여기까지도 지금 연결해 줍시다. 지금 거기에 보면 발표, 그 다음에 강연,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 연설을 추가해 주세요. 연설. 발표, 강연, 연설을 추가합니다. 얘는 이제 똑같은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재를 보면 지금 연설을 뒤쪽으로 빼놨거든. 근데 이제 이 연설은 보통 이제 발표와 강연의 경우는 설명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 반면에 연설은 설득이 목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뒤쪽으로 좀 빼놓긴 했는데 어쨌든 방식은 똑같아요. 사실 예를 보면 같이 더불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장문이었지. 지금 발표, 강연, 연설의 유형이나 장문의 유형이나 동일해. 왜 동일하냐면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단계, 과정이 같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만 다르죠. 발표, 연설, 강연의 경우는 표현을 말로 하는 거고 장문의 경우는 쓰는 거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럼 나머지 앞에서 벌어지는 과정은 똑같아. 그러니 앞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화법이나 장문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거지. 그럼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그 다음에 표현하고 고쳐쓰기까지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얘네들의 이제 공통 영역이 되는 거죠. 계획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야. 청중이 누구인지, 주제, 발표 주제나 글쓰기의 주제가 뭔지, 목적이 뭔지, 예상 독자, 예상 청중. 그걸 고려해서 내용을 생성할 때, 요 내용 생성은 보통 이제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수정, 보완하는 것. 하는 걸로 이제 내용 생성을 요구하는 거고, 내용 조직의 경우는 요새는 잘 안 내긴 하지만 개요가 되는 거죠. 그럴 때 표현, 발표, 연설, 강연의 경우는 얘는 이제 말로, 얘는 글로. 얘는 말이다 보니까 그 비언어적, 그러니까 이제 준 언어적 표현과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 이런 것들 더불어서 청중하고 상호작용도 가능한 거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장문에서는 유가 들어가는 거겠죠? 고쳐쓰기. 그래서 지금 발표, 강연, 연설하고 장문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있겠다. 그럴 때 기본적인 유형이 바로 이런 거지. 36번. 안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이다. 이 장문을 하면서 떠올린 생각이다. 혹은 계획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 그럴 때 지금 이 화법하고 장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도구, 그 과목의 성격이 뭐냐면 잘 말하고 잘 듣고 잘 쓰고야.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느냐? 의사소통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즉 도구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 화법과 장문이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중요시 여기느냐? 표현 방법이야. 어떻게 표현하면
잘 전달할 수 있느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 봐봐, 지금 여기에다가 도구적 성격까지 더했어. 그럼 뭐도 더해줄 수 있는 거야? 자료까지도 더해줄 수 있는 거지. 지금 이거 말할 때 어떤 보조 자료를 쓸 것이냐, 마찬가지야. 글을 쓸 때도 어떤 매체 자료를 쓸 것이냐. 더군다나 요새는 매체가 이제 부각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게 전부야. 화작의 전부. 이거를 텍스트에 맞춰서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이제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화법과 작문은 의사소통적인 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화법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37번. 요거는 이제 청중이 들었을 때잖아. 그러니까 36번은 말하는 측면에서의 접근이라면 37번은 이제 들었을 때 접근이 되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지문을 풀 거냐면, 이게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푸는 것보다는 조금 지문이 길어요. 그래서 시간이 길고, 지문이 길다 보니까 내용도 좀 많겠지? 그 내용을 얼만큼 처리하는데 문제 수준은 조금 쉬워. 무슨 말이냐면 지금에서의 문제는 내용하고 지금 여기서 표현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의사소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표현 방법을 써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지인데 그동안의 문제들은 표현 쪽에 치우쳤단 말이지. 여러분들의 시간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표현뿐 아니라 뭐까지도, 내용까지도잖아. 예를 들어서 표현 방법에 A부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와 짝을 이루는 내용에 A에는 D, 그 다음에 B에는 F, 그 다음에 C에는 E라고 치자. 그러면은 선택지가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야 얘가 옳은 선택지인 거잖아. 그런데 선택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짝을 짓거나 이렇게 짝을 짓게 되는 거지. 그럼 얘 맞아 틀려? 틀린 거잖아. 그런데 보통은 여기만 보고 답을 내는 경우가 많아서 실수가 많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여기에 있는 문제는 그 정도 선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시간도 조금 넉넉하게, 여기가 좀 지문이 길어서. 그래서 지금 몇 번부터 풀 거냐면 수업 중에 풀지 않는 거는 이제 과제예요. 수업 중에 풀지 않는 건 과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테스트가 진행이 되겠지? 근데 그 테스트는 우리가 풀지 않았던 거에서 활용을 해서 테스트를 낼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과제를 하면 아마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준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38번부터 38번부터 43번까지 이렇게 두 개 지문을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여유있게, 제가 푼 시간은 5분, 6분 이렇게 각각 걸렸거든. 11분. 그래서 일단 13분 하죠. 지금 요 시계 보이죠? 요 시계를 기준으로 하는데 얘가 이제 휴대폰 시계랑 같아.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저것까지 고려해서 제가 12자에 가면, 저 초침이 12자에 가면 저걸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15분. 얘가 조금 한 5초에서 10초 정도가 빨라. 그럼 얘가 20분으로 이제 바뀔 거야. 왜 안 바뀌어? 이제 바뀔 거야. 20분이죠? 5초입니다. 5초 뒤에 시작이야. 43번까지 네, 시작. 일단 13분, 15분입니다. 두 지문이에요.
10분 경과. 다 한 사람은 걸린 시간 써주세요. 걸린 시간 써주시고 채점도 하시면 됩니다. 뒤에 답 있으니까. 지금 10분하고 40초 지났습니다. (11분) 경과. 이게 이제 제가 걸린 시간이에요. 5분, 6분. 우리는 13분, 15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11분 30초. 네, 11분 30초. 오늘 우리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이 다 안 와서 지금 2명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 2명의 친구들이 다 12분에 풀었네.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은 몇 분에 풀었을까? 열심히 풀고 있겠죠? 뭐 아파서 못 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새 날씨가 이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물론 이제 편집해서 자르긴 했지만 앞에 이제 우리 집 꼬맹이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집 꼬맹이도 이제 어제 열이 떨어져서 이제 좀 놀더라고. 채점 다 됐어? 네. 우리 두 친구는 틀린 게 없대요. 네, 너희들은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럴 수 있죠, 뭐. 아니 왜? 지금 우리밖에 없잖아. 지금 좀 꼽을 줘야 좀 꼽을 줘야 얘네들이 다음에는 안 빠지려고 할 거 아니야. 지금은 좀 꼽이 좀 필요한 거야. 네.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지금 미안해. 풀고 있는데 방해한 거일 수도 있겠구나. 그럼 13분 15분 아직 13분 안 됐으니까 너네들에게도 시계를 보여드릴까요? 이러면은 아마 시계가 보일 겁니다. 니네도 이거 보고 하면 돼. 나도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야. 좀 민망하겠죠? 아니 그냥 웃으려나? 민망해야 될 텐데. 민망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공부 방법, 공부 방식을 얘기하는 게 EBS 수능 특강 화작, EBS 수능 특강 화작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이야.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내용도 조금 더 많고. 그거 연습하면 아마 여러분들 독해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그 화작 연습하실 때 1차적으로는 그걸로 연습하는 거야. 그거 연습하고 그 수특을 다 풀었다고 하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또 필요한 거는 그때 여러분들에게 인쇄해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화작에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아마 너네 언매 안 할 거 아니야? 처음 할 거예요. 그럼 너 문법은 어떻게 할 건데? 인강 보고 있어? 저번에 듣고 있어. 뭐 듣고 있어? 유대종 쓴 거. 유대종? 재밌죠? 네. 유대종 괜찮습니다. 유대종이 원래 1타였지. 그래서 뭐 언매 전에 언매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언매 그 문법 공부를 하면 한 선택 과목에서 2, 3분의 여유를 가질 수 2, 3분을 당길 수 있으니까 언매를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선택 비중이 화작 9평 얘기하면 화작이 70%가 넘고 그 다음에 언매가 30%가 안 돼. 29%인가 그렇더라고. 물론 이제 수능도 어떻게 될지 수능도 비슷하겠지. 지금 못 바꾸니까.
9월에 원서를 썼으니까 아마 수능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점수랑 등급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면 확실하게 유불리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국어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엄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52쪽에 좀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제 이 문단을 보시면 이제 이런 거죠.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경방, 구조, 구급으로 나뉩니다 해서 지금 이제 소방공무원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먼저 나누는 거니까 분류 혹은 구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 말고도 지금 3문단에 보면 구체적인 수치죠.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그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것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하고 있지,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도 제시하고 있다. 지금 그런 것들이 곳곳에 이제 포진하고 있으니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볼 수 있었느냐가 우리가 처음에 설명했던 발표 강연 연설에서의 이제 핵심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지금 3문단이에요. 3문단의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끝에 반응을 살피며 1문단에도 있네. 1문단의 네 번째 줄 가운데 부분에 대답을 듣고, 이런 게 이제 청중과의 상호작용이 되겠지. 그리고 4문단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화면을 가리키며, 요거는 비언어적 표현이 되겠고, 이런 것은 이제 화법의 특성으로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럴 때 지금 이제 이런 게 쉬운 거지. 38번 문제를 보면 봐봐. 우리가 선택지는 어떤 선택지든 간에 내용적 요소를 둘, 셋으로 나눠볼 수 있는 거잖아. 지금 38번에 있는 선택지를 나눠보면 1번입니다.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며, 2번이야. 시각자료를 통해, 3번이야. 객관적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4번이야.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5번.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하여 와 뒷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죠. 그럴 때 지금 이 선택지의 특성은 앞부분만 맞으면 뒷부분도 무조건 맞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쉬운 거야. 바로 이 뒷자리에, 이 뒷부분에 내용적 요소가 들어가면 시간을 잡아먹는 거지. 왜냐? 정확하게 독해가 돼야지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죠. 최근에 문제들이 발췌독이 좀 안 되게끔 내고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사실 39번도 38번하고 큰 차이가 없지. 선택지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기 기억을 볼게요. 여러 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알려주겠어. 이거 지금 표현 방법인 거잖아. 아까 전에 나뉜다 이 얘기했던 거니까. 그거나 지금 38번에 뭐 질문을 던지면 무슨 차이가 있어. 똑같은 거지. 다만 문제에서 말하기 방식이고 그 다음에 강연 계획이고 다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40번이 이제 듣기의 과정에서 해야 되는 것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봅니다. 두 번째 지문에서는 이제 42번이 이제 최근에 나오는 문제죠. 두 번째 지문에서는 42번이 이제 최근에 많이 이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지금 발표 연설 강연에서는 지금 시각자료, 매체, 다양한 보조자료들을 활용하잖아. 화면 1, 화면 2.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를 드러낼 때 무엇을 드러냈느냐. 이거를 드러낼 때 무엇을 드러냈느냐. 이게 바로 내용하고 짝짓기가 아주 좋은 거잖아. 그래서 최근에는 막 4개, 5개까지도 나와. 그리고 지금 얘는 이제 2개를 통해서 42번 문제를 구성했는데, 3개를 통해서 42번 문제를 구성했는데 얘가 조금 더 어려운 거야. 왜 그러냐면 이 3가지를 내용적 요소를 다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만약에 5가지였다고 오지선다로 나온다. 그냥 쉬운 거지. 얘는 짝만 맞추면 돼. 그런데 3가지를 통해서 오지선다를 만들어버리면, 혹은 2가지를 통해서 오지선다를 만들면 그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내용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 잘 이용하고 있는 방식이 42번 문제.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1쪽 볼게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문제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설명하고서 넘어갈게요. 방금 푼 것 중에서 궁금한 거.
없으면 넘어갑니다. 너네들은 뭐 영상 봐. 뭐 질문하려고 그래. 네, 이따가 영상 끝나면 질문하세요. 뭐 제가 수업이 없으면 질문 처리해드립니다. 다음에 잘 나오세요. 네, 영상 얼마나 재미없어. 같이 있어야지 없는 애들 욕도 좀 하고. 아, 그래, 영상 보는 애들끼리 잘 지내면 되겠네. 57쪽, 토론과 협상을 봅니다. 토론과 협상. 이제 토론, 협상,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면 토의까지도 추가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뒤에 토의가 따로 있으니까 그건 토의에서 좀 설명을 할게. 왜 그런 거라면 이거는 이 방금 얘기했던 토론, 토의, 협상의 경우는 사회자가 있을 수 있지. 협상에서도 중재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협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물론 그동안에 나왔던 거는 협상을 중재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는데 오늘 풀어볼 거는 그걸 좀 한번 풀어볼 거야. 먼저 토론부터입니다. 우리 토론은 여러 번 얘기해서 아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제지. 토론에서의 주제. 논제를 보고 뭐 하기로 했어? 논제를 보고 찬성 측의 입장과 반대 측의 입장을 따져보기로 했다. 그래서 논제를 긍정하면 찬성, 논제를 부정하면 반대가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각 그 찬성과 반대 주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지.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논거, 근거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근거를 중심으로 토론 지문을 읽어주시면 되는데 이 토론이 최근에는 출제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쉬워서. 왜 쉬우냐? 얘는 단계별 접근이 가능해. 무슨 말이냐면 토론의 단계가 있지. 입론, 반대 신문, 그 다음에 반론. 그래서 입론까지 읽고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론 지문이 잘 안 나오고 대신에 이제 토의 지문을 많이 내고 있죠. 그건 이따가 토의 설명할 때 마저 얘기하는 걸로 하고. 토론은 이제 논거 중심으로 보는데 특히 반대 측이야. 반대 측과 반론을 볼 때입니다. 반대 측과 반론을 볼 때 이 반대 측 입론이나 반대 측의 반론에서 상대의 어떤 논거를 지적하는지를 파악하면서 봐야죠.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회자가 있기 때문에 사회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정리를 해야겠고. 그 다음 협상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사실 협상은 지문을 복잡하게 구성하기가 아주 좋은 유형입니다. 왜냐면 토론하고 토의는 단계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협상에는 단계가 없지. 서로의 입장, 협상 지문에서는 일단 서로의 입장 확인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원하는 게 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그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건데 이걸 자기의 주장만 하면 협상이 안 이루어지죠. 타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익이 하나도 안 생겨. 그래서 협상에서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양보가 필요한 거지.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는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제안을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하겠지. 그런데 당연히 처음에 하는 제안은 자신의 입장이 다 반영이 된 거니까 상대 측에서는 그 제안을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 제안에 대한 반응이거든. 요거는 요거죠. 그 제안을 수락하느냐 혹은 거절하느냐. 수락하면 끝이야. 수락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니 거절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거절할 때 내용을 이제 풍부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싫어 그냥. 나 기분 안 좋으니까 그거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왜 그 제안을 거절하는지를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한단 말이야.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이때 근거를 준비할 때 상대에 대해서 조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상대의 제안을 거절했어.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 제안을 거절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반영한 역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거절을 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제안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제안이 오고 가고 거기에 따른 반응이 오고 가고 되니까 얘는 중간에 끊을 수가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 협상 지문에서는 상대의 제안이 수락되는 부분과 서로가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가 돼야 돼. 다시 협상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서로가 어떻다?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서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 당연히 정리해야지. 그리고 상대의 제안을 수용하는 측면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것도 정리가 돼야 돼. 그런데 수용할 때도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제시하면서 수용할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이 정리가 필요한 게 이제 협상인 거예요. 그래서 협상 지문은 잘 안 냅니다. 왜냐면 고등학생 선에서 협상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잖아. 그건 또 얼마 어렵지 않고. 그렇다고 또 일상, 그러니까 뭐 회사나 이런 데서 이제 협상하는 거 들어가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협상 지문이 나와도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은데 맘먹고 어렵게 내면 헤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 그동안의 협상 지문은 중재자 같은 역할 혹은 협상을 주관하는 대상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풀어볼 거는 그런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것도 한번 풀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지문을 풀어볼 건데, 일단 처음 풀어볼 지문은 57쪽에 있는 첫 지문입니다. 토론에서 첫 지문. 57쪽의 첫 지문. 그러니까 44번, 45번, 46번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풀 거는 61쪽이에요. 협상. 61쪽의 협상. 50번, 51번, 52번. 이렇게 두 개 지문을 풀겠습니다. 요 두 개는 12분. 저는 10분 30초. 저는 10분 30초가 걸렸고, 그래서 12분을 드릴게요. 다시, 지금 몇 쪽이냐면 57쪽에 있는 지문과 그 다음에 협상 지문은 61쪽에 있는 지문이에요. 이렇게 두 개 지문. 그래서 일단 12분 합니다. 12분. 여기다 써놔야겠다. 지금 제가 걸린 시간은 10분 30초. 그래서 지금 12분, 그 다음에 14분.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시계를 기준으로, 그래서 얘 시계가 바뀌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얘랑 쟤랑 한 10초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이걸로 진행을 할게요. 5초. 2, 1, 바뀌어? 안 바뀌었네요? 아, 5초 차이 나는 거구나. 네. 48분.
10분 30초경과 제가 푼 시간입니다. (12분) 경과 (14분) 경과 1분만 더 보죠. 여기까지. 네. 채점해 주시고 틀린 거 확인합니다. 협상이 쉽지 않죠? 네. 아니, 그 지문이 이제 한 명이 더 등장해서
그러니까 협상 지문을 어떻게 내기가 쉽지 않은 거야. 이게 고등학교 선에 맞추기가. 와, 진짜 고민했는데. 아, 틀린 거 확인해 주세요. 이거 아깝다. 되게 고민했는데. 고마워요. 그게 제가 먹고 살죠. 그럼 볼까요? 일단 토론 지문 57쪽입니다. 토론 지문을 보면 지금 이제 그 점심시간 때 음악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는 공부할 권리 학습권, 하나는 이제 휴식권.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반응이 있어야 할 것은 그 반대 신문을 할 때 아니죠. 네, 반대 신문을 할 때 지금 휴식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둘이 서로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거는 학생들의 권리가 지켜져야 된다. 이런 거지, 이제. 그래서 다만 그거를 이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토론 지문은 아마 우리가 많이 봤던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좀 우리 협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협상 지문입니다. 일단 이 협상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지. 그게 이제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거야. 환경 당국. 그래서 두 번째 줄입니다. 물 이용 부담금을 징수하는 사업이야. 물 이용 부담금이야. 그럴 때 그런 데입니다. 부담금의 액수를 놓고 의견이 달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 1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부담금 액수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협상이 어떤 상황에서 펼쳐지는지가 먼저 정리가 돼야 돼. 52번 문제를 봅니다. 지금 52번에 2번이 틀린 게 지금 52번에 2번을 보시면 지자체별 부담금과 환경당국의 국비지원. 지금 국비지원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나온 거잖아. 추가적으로 나온 거지. 지금 이 협상은 뭐에 대한 얘기인 거야? 분담금에 대한 얘기인 거냐? 부담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는 의제 분리와 관련되는 사항이 아닌 거야. 의제도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협상이 펼쳐지는지 그럴 때 지금 지자체 A와 지자체 B는 지자체 A의 경우는 누가 이런 원인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지자체 B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자체 B의 경우는 누가 이득을 얻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자체 A가 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입장인 거지. 그러니까 서로 입장을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환경당국이 뭐 얘기한 거야? 야, 계속 너네 서로의 입장만 강조하면 협상 못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금 서로에게 양보를 이제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지자체 A의 입장은 원인자 부담 원칙을, 그 다음에 지자체 B의 입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그래서 그런 태도가 달라진 것이 지자체 A인 거지. 그래, 우리가 우리가 이득을 보는 거니까, 그래, 알았어. 우리가 좀 낼게.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양보를 했기 때문에, 태도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협상이 진행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상대의 제안에 거절할 때, 지금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이런 것들도 이제 정리하면서 봐주시고,
중간에 이제 동의하는 사항들이 나오잖아.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먼저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협상된 내용이 먼저 일단 40원씩 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추가 조사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부담금은 나누기로 이렇게 이제 일단 우선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토론 지문도 그렇고 협상 지문도 그렇고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이야. 면접과 연설인데 아까 연설에 대한 얘기는 했죠? 아니 만접이 아니구나. 뒤에 대화 토이 있네. 면접은 단순하죠. 면접은 피면접자.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죠. 그 피면접자가 우리 집단에 맞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먼저 이제 검증을 하는 거예요. 1차 검증은 서류지. 서류 제시한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도 던져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소양을 묻는 방식, 확인하는 방식이 이제 면접. 아마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토의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면접 지문 하나랑 토의 지문 하나를 풀고 이 첫 번째 시간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토의를 보면 72쪽. 최근에 이제 토의가 어려워졌다. 왜 어려워졌냐면 예전의 토의는 일단 토의는 이것부터 얘기를 했네요. 토의도 이제 단계가 있죠. 토론도 단계가 있었던 것처럼 토의도 단계가 있는데 토론에서는 입론, 반론의 단계를 거쳤다면 토의에서는 원인 파악과 그 다음에 해결 방안 제시 이렇게 되는 거죠. 토의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금 현재의 상황, 실태 혹은 문제의 원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태가 지금 이제 토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셋이 토의 참가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얘기하는 거 지금 문제의 원인은 A인 것 같다. 그럼 이제 윤서가 문제의 원인은 B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우진이가 문제의 원인은 C인 것 같다. 끝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해결 방안 얘기해보자. A니까 난 A 다시, B니까 B 다시, C니까 C 다시. 이렇게 해서 해결 방안. 그래서 예전에 토의는 되게 쉬웠다고. 그런데 지금의 토의는 어때? 나는 문제가 원인이 A인 것 같아. 그랬더니 윤서가 아니야. A는 지금 이런 상황에 맞잖아. A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B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상대 의견을 반박한 마치 토론처럼 이런 게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얼만큼 잘 처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최근에 토의는 복잡해졌죠. 그래서 토의 지문이 증가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융합 지문에서 많이 보는 거잖아. 먼저 어떤 문제 상황이 펼쳐지지. 과제를 해야 한다든지 글을 써야 한다든지 혹은 동아리 소개를 해야 된다든지 문제 상황이 있어. 그 문제 상황 관련해서 구성원들이 토의를 하는 거지. 거기서 이제 방안을 이제 나 지문에서는 적용해 보는 거. 그래서 글을 쓰는 거. 이것이 이제 화작에서 융합 지문으로 나왔던 패턴인 거잖아. 그런 거를 지금 여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아까 전에 반박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 반박하는 거는 기호로 표시를 해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72쪽 그거와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야. 보통 이제 처음에 얘기하는 애, 학생 일은 처음에 얘기하는 애는 이제 안건을 제시한 사람인 거니까 얘가 대체적으로 사회자의 역할을 하더라고. 꼭 그런 거는 아닌데 처음에 얘기하는 애가 사회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애들이 자신들의 의견들을 제시하는데 그럴 때 반박하잖아. 상대에게 반박해. 그럼 저는 화살표를 합니다. 학생 2가 학생 3을 반박하는 거구나. 만약에 상대 의견에 동의해.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보충 얘기를 하면은 저는 둘을 연결해서 동그라미를 쳐놔요. 이런 식으로 좀 기호로 표시를 해주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앞에 있는 면접 지문하고 지금 72쪽에 있는 토의 지문을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몇 쪽이냐면 면접 지문은 63쪽이에요. 63쪽의 면접 지문과 72쪽의 토의 지문 얘도 10분. 얘도 10분. 저는 9분 2개의 지문 합치니까 저는 9분 30초.
9분 30초, 10분, 12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기다리면 이제 아마 14분으로 바뀔 거예요. 14분. 네, 5초. 오케이, 시작.
9분 30초. (10분) 시점 다 한 거죠? 틀린 거 보고 있는 거야? 네. 그럼 우리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도 빨리 좀 풀어주시고, 풀었으면 채점하시고 시간 기록하시고. 네. 아, 그럼요. 네, 어떤 거 할까요? 질문해 주세요. 내용 설명은 어? 푸는 방식에 대한 아, 네네네, 그럼요. 상관없습니다. 몇 번 문제? 그냥 타작 문제에서 음. 그래서 대화 형식 있잖아요. 네. 대화 형식? 네. 그 어디요? 72쪽의 지문처럼 72쪽의 지문처럼. 잠깐만요. 네, 72쪽의 지문. 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는데 두 번째 학생 이해 의견에다가 이걸 읽은 다음에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원인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 굳이 얘는 할 필요가 없지. 왜 그러냐면 지금 얘는 이제 토의가 목적인 거잖아. 목표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벌어진 상황, 그거를 지금 어떤 걸로 제시를 하고 있느냐. 그냥 그거를 그렇게 길게 할 말고 경험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아니면은 뭐 주제가 벗어난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쓰는 것보다는 그거를 밑줄을 쳐서 얘는 이거지 라고 하는 것이 연습으로는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표시한다고 했던 게 이런 식이야. 지금 얘가 이 지문이 조금 쉬웠던 게 까고 있는 건 누구만 까냐? 학생 2만까지. 학생 2만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다고. 지금 거기 12쪽을 보면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여기 잠깐 볼까요? 지금 학생 2가 학생 1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거. 그래서 까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반면에 학생 4는 지금 학생 2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연결해서 동그라미를 쳐준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표시를, 그러니까 뭐 어떤 식이 됐든 간에 표시를 해주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고, 아까 우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쓰는 것보다는 표시를 해주는 걸로. 그래서 표시했으니까 끝이 아니야. 표시했으니까 얘는 경험과 관련되는 거였지 라고 머릿속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최대한 머리를 이용하게, 손은 좀 덜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 없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 보는 친구들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제를 하시고, 여기에서 이 지금 우리가 수업 중에 풀지 않은 지문을 통해서 주간 테스트를 만들 거예요. 그거를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죠.